안녕하세요. 행정학 강의를 진행할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일단 첨부된 자료 중에 한 페이퍼짜리의 강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2021년 내년도 7급 시험 대비 과정이고 1, 2, 3순환 중에서 일단 1순환 기본 이론 과정을 시작합니다. 교재는 원테이크 행정학이고 매일 보충 자료가 나가게 될 겁니다. 수업의 수강 대상은 일단 이론 학습이 필요한 수험생, 그리고 이론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초시생이나 행정학 과목을 객관식을 준비해서 주관식이 아니라 주관식과 객관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식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아직도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느끼는 N수생까지 매일 기출문제 10문항이랑 이제 핵심 기출 OX가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순환 때 가게 되면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을 들으면서 마음이 급해서 바로 문제를 푸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욕심내기보다는 제공되는 프린트의 문제만 잘 풀어도 일단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론 이해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100점 만점 중에서 한 85점 수준까지 이론을 정리합니다. 이순환 때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상세하게 법령 암기가 필요하거나 또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겨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나오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 이벤트성 문제는 볼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그런 주제가 또 나올 수 있다면 봐야 되는데 그런 지엽적인 주제를 하나 다 지금부터 보고 가면 1순환 때 수업 시간 안에 다 행정학 공부가 끝나질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뺐다가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더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어느 해에 변별력을 주기 위한 신유형이나 신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건 마지막에 3순환 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 객관식 수업을 노량진에 9급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신림동에서는 경찰 간부 경정 승진 강의를 하는데 경찰 간부나 경정 승진 강의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내용까지 1순환 때 설명을 다 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본 내용도 아직 안 잡혀 있는데 그런 특이한 내용까지 다 담아가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내용은 3순환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일단은 복습 위주의 학습을 권합니다. 만약 이 수업을 듣는 수험생 중에 누군가가 나 예전에 신림동에서 5급 공채를 했어. 그래서 행정학의 기본적인 내용 알아. 우리 현실에 대한 내용은 답안 작성을 위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 하지만 7급 시험 한번 봐보고 싶어서 행정학을 한번 들어본다. 그럴 때는 굳이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테니까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제가 말리지 않는데 나 행정학 처음 해. 나 7급 시험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도대체 그 공무원 시험 과목인 객관식 과목으로 행정학이 뭔데?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처음 듣는 용어들이 생소해가지고 예습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하다. 그래서 일단 수업 듣고 복습 위주로 학습을 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회독수를 반복한단 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행정학의 모든 내용을 단 한 번 듣고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은 듣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내용을 볼 때 나에게 쌓이는 게 있을 테니까 일단은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효과적인 과목이 행정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법학 과목을 처음 공부해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 법률 용어 자체가 생소해가지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책을 반복해 보다가 어느 순간 그 법률 용어가 익숙해지게 되고 용어의 뜻이 무슨 말인지 자연스럽게 와닿을 때 그다음부터 이론이 쌓여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행정학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법학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생소해.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서 7급, 9급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행정학 공부하게 되면 외계어 같아. 대한민국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런 말들을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그렇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대해서 막 장점, 단점을 얘기하고 때로는 처음 들어보는 두 가지 이론을 비교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생소할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들은 회독을 반복하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뭔가 좀 걸리는 느낌이 들어도 일단은 밀고 나가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복습을 할 때 오늘 수업 교재에서 40페이지 진도를 나갔다. 40페이지 나갔는데 한 10페이지쯤에 뭔가 걸리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 시간 다 쏟아붓다 보니까 복습을 20페이지밖에 못했다. 그 다음 20페이지를 깡으로 날리는 것보다 그거 하나 일단 무시하고 나머지 밀고 나가가지고 40페이지 다 본 다음에 그 걸리적거리다 하나를 빼놓고 간다거나 아니면 40페이지 보고 오늘 하루 복습할 것 중에서 걸리는 건 딱 하나.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1순환 때는 기본서, 모든 이론을 반영하고 있고 2순환은 기출문제집. 제가 7, 9급 등 객관식 강의를 한 지도 어느덧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엔 제가 낸 모의고사인데 3순환 때는 책을 따로 출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글쎄 교재 부담을 가져가게 할지 아닐지 아직 학원 정책은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 프린트 배부하고 수업 시간 당일 와가지고 시험 문제 풀고 해설하고 인강에는 그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는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1일자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고 수업 바로 들어갑니다. 수업을 챕터 1이 아니라 챕터 3부터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교재 118페이지로 바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이런 체계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는 페이지에 쭉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 흐름이 사실상 행정학이 발달한 시간 흐름입니다. 시간 흐름인데 이걸 잠깐 설명하기 전에 칠판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역사가 150년 채 되지 않은 역사가 아주 짧은 과목입니다. 인류의 등장과 함께 등장했던 의학이나 정치학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짧은 역사인 거죠. 그런데 그런 행정학이 존재하지도 않다가 150여 년 전에 행정학이라는 이 학문을 탄생시킨 학자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경영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 현대 같은 기업 경영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이윤이 저절로 달성되는 게 아니니까 조직을 꾸리죠.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 이사님 하면서 쭉 내려오는 조직 체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일을 할 사람, 인적 자원을 뽑고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또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해서 이윤을 확보하죠. 이걸 지켜보고 있던 어느 학자가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영과 목적은 완전 달라. 그런데 그 공익이라는 가치가 저절로 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익 실현을 위한 조직을 꾸리고 인적 자원,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겠죠, 합격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산이라고 부르는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 추구냐 공익이냐는 목적이 다르고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을 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관리 기술로 보게 되면 행정교영이 차이가 없네. 그래서 경영을 연구하는 이론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미국에서 행정연구는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경영학의 아이디어를 행정학으로 가져오게 되면 기업 경영의 논리를 연방정부 운영으로 가져오게 되면 행정학이 탄생할 수 있고 행정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속에서 행정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그러면 행정이 추구하는 지향가치, 목적이 공익밖에 없느냐?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형평성 정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공익이나 사회 정의가 저절로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 민주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능률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가회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여러 행정활동을 하는데 그런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행정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1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론의 연계선상에서 기초이론이 바로 조직론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정학이 발달했던 초기 연구가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꾸릴 건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도 수업 흐름상 기초론 한 다음에 조직행정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조직행정을 공부하고 그런 조직 안에 일을 할 인적 자원을 당장 어떻게 채용할 건데 채용된 그 공무원의 권리는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가 인사행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할 예산이라는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6편 재무행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결국 정부는 정책 연구를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게 되는데 2편 정책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PPT에는 빠져 있지만 이런 인사행정에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인사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권리 의무를 보는데 공무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이 결국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편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통제하는 행정에 대한 피드백, 행정 환류편을 공부하게 되고 이 모든 행정활동 과정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7편 지방행정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과거에 5급 공채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자존심을 버려야 돼. 왜? 5급 공채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행정학 다 했어. 행정학 다 했는데 객관식 이거 뭐 수업 들어줘야 되나? 들어야지. 왜? 객관식과 주관식의 범위가 다른 게 여러분이 2차 과목으로서 행정학을 공부했다면 만약 당신의 선택 과목이 조사 방법론이었다면 2편 정책학 2편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도 공부 안 한 거지, 그지? 그 다음 지방행정편 선택하지 않았다면 공부 안 한 거지. 정보체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환류편의 3분의 1을 공부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요 환류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정보체계론과 관련되어 있고 2편 정책학은 통으로 독립과목이죠. 지방행정도 독립과목이지 선택과목으로 정보체계론 제일 많이 선택하다가 최근에는 지방행정 작년에 시험 조금 점수 때문에 많이 선택했다 그랬던데 이 파트들 선택하지 않은 예를 들어 조방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요거 다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전까지 2020년 7급 시험은 아직 시행이 안 됐어. 2020년 7급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무시하고 2019년 7급으로 가봤을 때 20개 문제가 있는데 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최근에 환류편이 잘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지방직은 나오거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자, 정책학은 7급 시험에서 3문제에서 7문제까지 나옵니다. 20개 중에 3개에서 7개면 어느 해 7급 시험은 정책학이 7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뭐야? 정책학이 사실상 뭐가 되는 겁니까? 출제 비율이 40% 정도 차지해버리는 거죠. 30%, 40%. 정책학 편을 공부한 적이 없는 수험생이 나 옛날에 행정학 시험 했으니까 뭐 5급 공채 2급 할 때 했던 행정학으로 7급 시험 보지 뭐 하게 되면 날리고 들어가는 거죠. 지방행정 무조건 2개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 무시무시하게 나올 때는 여기 하나 더 치면 조방을 선택한 학생 기준으로는 5급 공채 준비할 때는 공부하지 않은 범위에서 50% 나오는 거 50%.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은 학습 범위가 다릅니다. 5급 공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테마에 대해서 이걸 써봐라 하면 기존에 7, 9급 공부했던 친구들은 하나도 못 쓰는 것이 못 쓰는 건데 그런데 반대로 이런 내용 알고 있냐 물어봤을 때 범위의 넓이에서는 5급 공채와 7급 공채 준비생 차이가 벌어지죠.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선생님 재무행정의 이런 주제까지 우리 공부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봤더니 자기가 신림동에서 5급 공채 준비하면서 유민봉 교수님의 한국행정론을 10번을 읽었대. 10번 읽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안 배웠는데 해야 됩니까? 최근 3년의 기출문제 봐봐봐. 3번 나왔는데 안 할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다르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자존심을 가지고 가면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처음부터 공부를 하되 알고 있는 주제는 빨리빨리 지나가면 되는 거죠. 빨리빨리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나가고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그런 게 있어. 신림동에서 5급 강의를 먼저 하다가
7급 강의나 9급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수업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학생들한테 어떤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 이론의 한국 행정학에서의 함의가 뭐고 쭉 설명하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왜 저런 걸 얘기할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 왜? 객관식 그런 거 안 나와. 객관식이야, 객관식. 주관식이 아닙니다. 쓴 게 아닙니다. 한국 행정학의 함의로 옳은 걸 골라라. 그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론 자체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냐로 끝나는 것이. 그래서 5급 주관식을 준비할 때는 서론과 결론에 뭘 써야 될까? 함의가 뭘까? 객관식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론만 올바르게. 그리고 차라리 법령을 정확히 암기하는 게 필요하죠. 객관식이니까 3년인데 5년 돼 있으면 틀린 거잖아. 그런 숫자 같은 게 중요한 거지. 한국 행정학의 함의, 서론, 우리 사회의 의미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를 기왕에 7급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이 시험에 맞게끔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요 내용을 할 건데 지금부터 그러면 1편 기초이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기초이론이 크게 세 가지 챕터인데 챕터 1은 방금 행정학이 탄생한 게 뭐라고 추구하는 목적은 공익이냐 이윤추구냐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기술로 보게 되면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 경영학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서 행정학이 탄생했는데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공익밖에 없는가? 공익 외에 어떤 지향 가치가 있는가를 챕터 1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지향하는 가치는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국가관이라고 해서 절대군주제, 근대 입헌주의 국가, 현대 행정국가, 다시 최근에 정부 실패 이후에 신행정국가, 이 이어진 흐름 속에서 시장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행정국가, 그때는 시장 실패를 위해서 행정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했겠죠. 정부의 역할 변화. 그런데 그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복지국가의 지정 위기 속에서 정부 실패를 경험하게 되자 등장하게 되는 신행정국가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기반으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신공공관리 뉴 거버넌스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흐름에 대한 변화를 보는 게 챕터 2번이고 순수하게 이제 행정이론이 발달한 과정, 학문으로서 발달 과정을 쭉 시대순으로 본 게 챕터 3인데 9급 시험에서는 고르게 나옵니다. 9급은 보통 한 4문제 나오면 고르게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 나는데 이쪽 주제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조금 고인물이야. 왜냐하면 이론 발달이 쭉 이어져오면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어서 기출문제집에서 가장 두꺼운 비중이긴 하지만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막 새로운 이론으로 시험 물어볼 만한 게 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9급 시험은 꾸준하게 나오지만 7급 시험은 작게 나올 때는 기초이론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또 지방직 7급에서 많이 나왔을 해에는 또 6문제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기는 큰 흐름을 먼저 잡아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우리는 바로 챕터 3으로 갑니다. 챕터 3에 가서 이론의 발달 과정을 쭉 공부하다 보면 그 중에 중간중간 챕터 1에 있는 이런 단어와 챕터 2의 단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요걸 다 한 다음에 돌아가서 한번 접해본 단어를 가지고서 내용을 쳐내서 수업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5급 공부를 하다가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마음의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도 있어. 반대는 아예 5급이고 7급이고 9급이고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으로 하겠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제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 친구들이 더 수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첫날에 이런 공익이나 정의 등을 시험에 나올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고 나면 소화를 하는 친구가 있냐면 어려운 친구들은 공익이란 말을 그냥 쓰긴 했는데 정의라는 말을 그냥 쓰긴 했는데 와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건가 하는 말이 너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첫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지쳐하더라.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본 친구들은 저렇게 딱 정리하고 가는구나. 오케이 끝 하면 그만인 건데 처음 하는 친구들이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난감해요 라는 그나마 어려움을 겪는 걸 봤기 때문에 요거는 마지막에 가서 함으로써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챕터를 보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바로 챕터 3으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럼 그 챕터 3으로 와서 우리가 118페이지에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챕터 3번 행정학의 발달과 행정이론인데
테마 1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은 20개 또는 25개 중에 한 문제로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용어의 뜻을 알아둬야 챕터 3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배울 때 테마 3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배울 때 테마 1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볼 테마 1번은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국어사전 보는 거야. 위키피디아 국어사전. 그런데 이 단어를 알아두고 가야 되니까 빨리 한번 단어의 뜻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 2번에서 이제 행정학의 성립 과정을 보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 유럽의 연구가 있고 그 아래 미국 연구가 있는데 유럽의 연구는 사실상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역시 용어만 알고 갈 거야. 지난 20년 동안 2007년도 국가직 7급에 딱 한 번 나온 주제야. 20년 동안 한 번 나온 걸 열심히 볼 필요는 없겠죠. 2007년도가 마지막이니까 시험 안 나온 지 15년 돼 갑니다. 그래서 흐름만 체크한 다음에 우리는 미국의 연구로 갑니다. 미국 연구 가서 이제 미국 연구에서 어떤 흐름을 보다가 우리가 우드로 윌슨의 행정학의 탄생을 보게 될 거고 그 행정학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이론이 테마 3번 행정관리론입니다. 1910년대 이야기고 이 행정관리론 안에 있는 과학적 관리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테마 4번 호손 실험 결과 인간관계론 나온 것이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은 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를 진행한 게 테마 5번 행태주의인데 행태주의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행정학의 이론, 업적들을 남기게 되면서 행정학의 대세가 됩니다. 메인스트림. 그래서 그 행태주의가 본격화된 게 1945년부터 50년대, 60년대. 그런데 저 미국같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대세가 행태론이라고 해서 모든 학자가 행태론 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일부는 개발도상국 연구로 눈을 돌린 것이 테마 6번 생태론. 그런 개발도상국의 연구를 응용해서 이제 체제론. 그래서 테마 5, 6, 7번은 얽혀서 50년대, 60년대 행정학을 형성합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테마 8번 가보시면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미국 사회가 월남전 참전에 따른 패전 문제, 흑인 인권운동, 인종갈등, 빈부격차 이런 사회 문제가 한 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이걸 우리가 소용돌이의 사회라고 부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답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새로운 연구, 행태주의 이후의 새로운 연구라고 해서 테마 8번 후기 행태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후기 행태주의, 특히 8-3에 있는 신행정론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행정학자가 추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 쇼크와 함께 정부 실패,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부가 실패했다. 정부 활동을 연구해서 정부 활동을 서포트하는 게 행정학인데 행정학이 제 역할을 했다면 정부가 실패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정부가 실패했다는 건 행정학이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것이 테마 9번 공공선택 이론됩니다. 이 공공선택 이론이 그대로 테마 10-2번 합리선택 제도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연구를 보면서 정치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1980년대에 우리도 제도 중심 연구를 해보자라는 것이 테마 10번 신제도주의. 그래서 테마 9번 공공선택론은 1970년대, 테마 10번 신제도주의는 1980년대 본격적인 연구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금 테마 9번, 10번 같은 논의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현실은 대처리즘과 레이고노믹스로부터 출발하는 테마 11번 신공공관리론이 나오게 되죠. 그 신공공관리론을 통한 시장지향적 개혁 과정에서 시장은 한번 대공황을 통해 실패해봤잖아. 시장이 실패한 걸 알고 있는데 또 시장을 활발히 활용하자고 난 좀 반대인데 어떻게? 시장 인정 잘 될 수 있어. 하지만 실패해봤잖아. 정부 인정 잘 될 수 있어. 하지만 실패해봤잖아. 그러니 불완전한 어느 하나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결합하면서 주권자인 시민까지 결합하면 뉴 거버넌스 테마 12번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죠. 한편 테마 11번 신공공관리 개혁을 하고 보니까 역시 역기능이 발생하더라. 행태주의가 대세였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후기 행태주의. 신공공관리론 대세로 활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포스트 신공공관리론. 테마 13번 포스트 NPM 달신 공공관리론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테마 14번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이론 편에서 행정이론이 한 문제 단독의 주제로 출제될 때 9급 시험, 7급 시험 다 최근 5년 내로 좁히면 테마 9번 이후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테마 9번에 공공선택이론이 뭐라고요? 정부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신행정국가가 다 정부 실패,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의 시대인 거니까 현실을 설명하고 현실을 잘 반영하죠. 20년 전에 제가 학부생일 때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교수님들이 그분들이 유학생일 때는 앞에 있던 행태주의 체제론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들은 다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고 통계적인 분석을 중시하고 그때는 대학 교수님들 대부분이 조사방법론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는 거의 5급 공채 주관식 대부분 학생들이 조방했었지. 그런 통계적 가치를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출제위원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학부에서 이제 학과장 하면서 어깨 주고 힘주고 있는 그런 파워 있는 교수님들은 유학 갔을 때 테마 11번 신공공관리론 시대였었죠. 그래서 지금은 신공공관리론 이유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테마 11번 신공공관리론은 우리 교재 1000페이지에 있는 모든 테마를 통틀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주관식 하는 친구들 많이 공부했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IMF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IMF가 대한민국에 제시한 조건이 야, 돈 빌려줄게. 신공공관리 기억을 해라. 테마 11번. 그래서 얘는 이론 자체를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7급 레벨에 나오면 다 비교입니다. 비교. 어떻게 비교하는데 테마 12번 뉴 거버넌스와 비교. 어떻게 테마 13번 탈신공관리와 비교. 테마 14번 신공공 서비스와 비교. 비교죠. 비교 내용까지 시험 나오니까 수업해야 돼. 그러면 아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난생 처음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뉴 거버넌스랑 비교까지 해야 되는 거야? 되는 거고 태어나서 또 신공공 서비스는 또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어렵지 그치? 어렵지만 그런 내용까지 해줘야 객관식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급 학생들은 좀 덜한데 7급은 그렇게 가는 흐름 속에서 야, 너네 그런데 요즘에 콕 찍어서 최신 이론만 공부하는 거 아니지? 이론 다 알고 있지? 이런 의미에서 118페이지 있던 지나왔던 이론들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워낙 이제 5급 공채하는 쪽에서 주관식에다가 테마 11번 이후 내용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그 전 내용들까지 알고 이제 객관식 보면 넓습니다. 주관식은 50점, 25점, 25점 세 문제 묻고 끝나지만 객관식은 20개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묻는 내용이 많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도 7급 학생들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 순으로 먼저 기간 한번 해봤는데 설명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론 가면 다 아는 친구들은 다 아는 얘기한다, 지루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론 설명하면서 그 한계에서 왜 다음으로 가는지 계속 연결고리를 잡을 텐데 국회 8급처럼 이제 7급 레벨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물어볼 때는 시대순 배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기획번 설명, 니은번 설명, 디귿번 설명 있으면 읽고 기획번은 A 이론이네, 니은은 B 이론이네, K 이론이네, 시대 순대로 배열하시오. 1번 A, B, K 이렇게 순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잡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목차를 보면서 이 순서였지라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일단 바로 본 내용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120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테마 1번입니다. 책에 테마 1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나와 있고 옆에 자 레벨 표시가 있는데 이 레벨은 어려워서 별이 아니라 자주 나오는 출제 빈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별이 5개 다 색칠되어 있을 때는 한 해에 있는 공무원 시험, 객관식 시험에 2번, 3번씩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출제 빈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 서울시는 독자 출제를 하고 따로 시험 보다가 이제
올해부터 2020년부터는 따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 구급 7급이 의미가 없지만 이게 2020년부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 문제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7급 레벨의 문제에서 국회 8급 그 다음 여기까지 7급 레벨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것이 경찰간부, 소방간부. 경찰간부는 7급 레벨 쪽에, 소방간부는 좀 사실 그 레벨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렵긴 한데 경찰간부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음 계급으로 승진할 때 나오는 것이 경정승진 문제. 7급 학생들은 경찰간부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간부 학생도 7급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부 시험 문제는 거의 7급 레벨 문제를 재조합해서 다시 내기 때문에 7급 문제를 완벽히 다 풀 수 있다면 100점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7급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재조합을 한번 하기 때문에 그 간부 문제를 풀어보는 게 7급 학생들은 또 뭐가 될 수 있다? 7급 나왔던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라는 또 응용의 연습이 됩니다. 서로 호환성이 있거든. 자, 그 7급 레벨을 붙은 학생들이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 게 경정승진이니까 승진 문제는 역시 7급 문제를 변형하지만 국회 8급 문제를 더 많이 활용하죠. 왜냐하면 국회 8급이 더 어렵습니다. 8급이고 7급인데요. 조금밖에 안 뽑잖아. 그래서 국회 8급은 7,000명이 접수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결시 때문에 5,000명이 시험 보게 되면 5,000명 중에 4,000명이 한 과목 이상 과락을 받습니다. 사실상 남은 1,000명. 근데 1,000명 중에서 10명 뽑습니다. 10명. 그래서 그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저는 국가직 7급보다 관심 없고 오로지 제 꿈은 국회 8급입니다. 말하는 친구들 보면 애초에 국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거나 비서관 등을 하다 왔거나 아니면 저는 여학생인데 서울에 태어나 평생 서울에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국회 이전 논의가 또 나오긴 하지만 서울 떠나가지고 세종시 가서 살 생각은 없는데 국회는 합격하면 평생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오로지 국회만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등 10명 뽑는데 과락 없이 그러면 1,000명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데 커트라인이 67점이고 막 이래. 70이 안 돼. 왜 그렇겠습니까? 시험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경제학도 어렵고 행정학도 어렵고 그래서 국회 8급이 국가직 지방직 7급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많이 활용하는 게 경정승진입니다. 자, 이렇게 갈 때 여러분한테 수업 자료는 다 묶어서 중요한 주제고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이면 다 묶어서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습 테스트 1차, 2일차가 들어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풀문제 풀면서 갑니다. 지금이 강의를 보면서 아직 다운받지 않은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옆에 창을 띄울 준비를 해두시고 자, 그때 이제 보면 자료에 문제들이 섞여 있는데 저는 오로지 국가직 7급 준비하는데 왜 프린트에 9급 문제가 있습니까? 같은 문제은행 풀이야. 국가직 지방직이 문제은행 풀이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봐야 되겠죠. 7급이라고 해서 수업 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 저는 국가직 지방직 관심이 있는데 왜 경찰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까? 서로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풀면서 가게 됩니다. 자, 수업 자료를 이제 띄워 놓으시고 이때 그래서 그 레벨 표시가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서울시 이제 사라지지만 서울시 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번 중에서 그 한 해 치러진 7번 중에서도 2번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별 5개고 그 7번 중에서 한 해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 하게 되면 별 4개인 거야. 별 1개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나 지금 시간은 없고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별 1개, 2개는 쳐내고 별 4개, 5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학습의 나침반으로 삼으시라고 레벨 표시를 해둔 겁니다. 다음 120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모 1번.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입니다. 행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모든 사회과학 과목은 이러한 둘 중 하나의 학문성을 추구할 겁니다. 뭐가? A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Y입니다. Y.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코로나19의 원인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확산되었는가? 그
인과관계, Y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유형화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성입니다. 그 인과관계를 있는 그대로 서술 설명한다. 디스크립션의 기술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하는 인과관계를 밝히고 싶은 이론이 아니라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떻게 대응할 건데, 대한민국 사회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라고 A 이론 등장했다. 그 이론이 과학성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추구하는 연구를 우리가 기술성인데, 여기 기술은 이 기술이 툴,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여기 기술성은 일기 쓰다 할 때 그 서술하다 의미의 기술성이라면 여기 기술성은 툴,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어떻게 실천 가능하며 행정학 공부하면 이런 말 나오죠. 현실 적합성이 적실성입니다. 적실성, 현실에 적합하면 즉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합하면 처방성, 처방이 곧 문제 해결이죠. 여러분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서 약 먹죠. 사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이론이 처방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문제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론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분석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면 어떤 이론은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해결할까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과학성을 추구하는 이론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성에 관심을 두거나 이렇게 구분되게 되겠죠. 네모 1번에 괄호 1번 설명을 했습니다. 끝. 책은 시험에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고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과학성의 4번, 기술성 4번에 어떤 이론이 나오는데 요거 지금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 앞으로 그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겁니다. 거기 과학성 4번에 보면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을 2시간 뒤에 공부할 텐데 그 행태론 공부할 때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말 나왔을 때 과학성이 뭐죠?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공부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뭐 바락바락 외울 필요는 없고 단어의 뜻만 머릿속에 남으면 됩니다. 자, 앞에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건데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사실 배제해야죠. 그래서 과학성을 추구한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는 가치 중립 연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기술성을 추구한 것은 지금 처해 상황이 문제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큰 문제다. 문제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 기술성은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보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학성, Y를 밝히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 연구는 보편성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그 상황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그 상황에만 딱 맞는 거야. 개별 국가의 그 상황에서만 효과가 있다. 즉, 특수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괄호 1번, 2번, 3번 학문적인 성격을 설명을 했고 괄호 3번 보편성과 특수성까지 봤습니다. 시험에는 10년에 한 번 나온 게 그 단어를 알고 있냐인데 1, 2, 3페이지의 문제를 풀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동안 문제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1, 2, 3페이지입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행정 이론이 대한민국에 적용되었다면 그 이론은 보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이론은 미국에만 맞겠네, 특수성을 가지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다입니다. 끝. 자, 네모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 마무리 한번 하고 가면 2008년도 지방직 9급에 6개 단어를 늘어놓고서는 관련되는 것끼리 모은 것은 물어본 적이 있는데
Y,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과학성 주관 연구는 연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면 인과관계 Y를 정확히 못 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가치 중립적인 연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보편성을 확보하지만 how, 어떻게 해결할까로서 기술성을 추구하는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게 되죠. 그러면 문제라고 인식한 그 상황에 맞겠지만 다른 상황은 맞지 않는 거야.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끝. 넘겨서 이제 여러분이 행정학자가 되었습니다. 학문 자체 성격이 아니라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 성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밝히고 싶은 어떤 주장을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까? 그때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개체주의는 개인주의와 마찬가지인데 개별 주체, 개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말은 개별 주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개체가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으로 그대로 환원시킨다. 그때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거든. 이걸 환원론적 오류 또는 구성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구성한다, 합성한다. 다음 반대로 연구 방법에서 전체주의 또는 총체주의는 전체를 연구한 다음에 집단 전체에 대한 결과를 집단에 속해 있는 개별 주체의 속성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집단의 값을 개별 주체 값으로 분할에 대입한다. 생태계 특징을, 환경의 특징을 생물체 그대로 대입한다라는 건데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시험은 역시 지난 10년 동안 딱 한 번 오류 이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여기 101호 강의실에 1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오늘 하루 학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제가 프린트를 제공한 다음에 야, A야, 너 몇 점 받았냐 물어봤더니 A가 저 100점 받았습니다. 와, 첫날 첫 수업인데 100점 받았다고? 잘하네. A가 100점인 것으로 보아. 101호 강의실에 학생들이 100점 수준이 되겠구나. 그러니 수업 설명을 조금 더 빠르게 부연 설명 빼버리고 좀 더 타이트해도 되겠네라고 수업 속도를 확 올려버리게 되면 다음날 저한테 B가 찾아와서 하소연하겠죠. 수업이 너무 빠릅니다라고. 왜냐하면 A가 100점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100점인 건 아니거든. 그럼 이렇게 개별 주체 속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 속성을 개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값으로 가져가는 것이 뭐라고요? 연구 방법에서 개별 주체를 분석하는 개체주의인데 그 A 학생이 100점이라고 해서 집단 전체가 100인 건 아니잖아. A의 값을 집단의 값으로 환원할 때, A의 값을 집단의 값으로 구성할 때, 합성할 때 불일치가 발생한다. 환원적 오류, 구성의 오류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101호 강의실에 있는 100명에게 시험지를 제공하고 평균 매겨봤더니 100명이 평균 50점이더라. 그래서 A에게 야, 너 맨 앞에 앉아가지고 수기 열심히 듣더니 뭐 했냐? 7멍 했냐? 7편 보고 멍 때렸냐? 50점밖에 안 되냐? 했더니 A가 시바 나는 100점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집단 전체 값을 개체 값으로 가져가는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집단 전체가 50점 수준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개별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50인 건 아니잖아. 얘는 11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뭐가 발생한다고요? 환경의 특징을 개별 주체에게 잘라 대입할 때 불일치가 발생한다. 분할의 오류, 생태론적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 우리는 지금 121페이지 네모 2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괄호 1번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설명을 했고 개체주의의 1번, 2번, 4번 전체주의의 1번, 2번, 4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쌤 역시 3번에 행태론, 공공생태계론 하면서 개체주의를 취한 전체주의도 3번에 체제론 등 전체주의 관점을 취한 대표적 이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외워야 됩니까? 하게 되면 얘들을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 행태론, 생태론, 체제론 배울 때 이런 개체주의니 전체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 그렇지 얘는 이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이해되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가볍게 스킵하시고 대신에 뭘 보냐면 오늘 제공된 데일리 복습 테스트 1일차 프린트를 보게 되면 1일차의 1번을 풀어봅니다. 1일차 1번 이 프린트는
하루 진도 다 나간 다음에 쭉 모아서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또 의미 있는 건 하나씩 같이 볼 겁니다. 1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19년 경찰간부 문제인데 사실 그 전에 지방직 7급에 나왔던 문제를 경찰간부가 새로 낸 거야. 또 우리는 7급 또 그대로 한 번 더 풀어보면 되는 거죠. 1번.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기 위해서 A라는 개인을 분석을 해서 A의 부패 정도 가지고서 공직사회 전체를 파악하게 되면 A가 부패했다고 공직이 다 부패한 건 아니잖아. 반대로 A가 청렴하다고 다 청렴한 것도 아닌 거고 A의 특징을 전체 값으로 환원할 때, 구성할 때, 합성할 때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합성의 오류가 됩니다. 이런 문제 가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끝. 다시. 선생님 질문 뭐가? 1번에 있는 분할의 오류는 전체주에서 발생한 오류 되겠네요. 알겠고 2번과 4번은 뭡니까 하게 되면 2번, 4번은 정책학편 가면 나옵니다. 지금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네모 2번에 2번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개별 주체를 분석하니까 연구의 대상이 작죠. 좁은 범위입니다. 미시. 전체는 넓겠죠. 거시. 연구자가 나름 의미 있는 범위를 설정하면 중간 범위 되겠죠. 중범위 이론. 그래서 제가 이 101호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오늘 하루 수업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A 한 명을 가지고 분석하는 개체주의는 한 명 분석 대상 삼는 거니까 미시적, 전체 연구하면 전체주의는 거시적. 요 100명 중에서 초시생만 시험 쳐봐봐. 평균 얼마? N수생 한번 시험 공부한 적 있는 사람들 시험 쳐봐봐. 평균 비교하게 되면 연구자인 내가 N수생과 초시생을 따로 쪼개가지고 나름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대상 집단을 범위를 나눠서 접근하고 있죠. 중간 범위 설정, 중범위 이론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괄호 2번 설명 끝. 제가 읽을 필요 없겠습니다. 괄호 3번 결정론과 임의론 하기 전에 괄호 4번을 먼저 봅니다. 괄호 4번을. 요 중범위란 말이 두 번 쓸 수가 있어. 분석의 대상, 지금부터 연구를 진행할 대상이 개인, 미시적, 전체, 거시적, 나름 의미 있는 초시생이라는 하나의 그룹, N수생 그룹 묶어서 비교하면 연구의 범위가 분석 대상이 중간 범위입니다. 그런 중범위 연구를 해서 결론, K이론이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 이 K이론이라는 결론이 특정 현상만 설명해낼 수 있다면 소범위, 학문 분야 전체에 적용 가능하면 일반 법칙, 특정 범위 내에서 설명되게 되면 중범위 이론. 즉 이렇게 연구에서 만들어진 K이론의 적용 범위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결론의 적용 범위가 특정 현상만 설명할 수 있으면 소범위, 학문 전체 적용되면 일반 법칙, 어느 범위 내에서 효과 있으면 중범위론. 그래서 중범위란 말은 분석의 대상이 중간 범위냐, 그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결론의 적용 범위가 중간이냐, 두 번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괄호 4번에도 개념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 법칙 두 번째, 중범위 이론 세 번째 이론들 나오는데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그 이론들을 앞으로 공부할 때를 위해서 지금 국어사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 이제 괄호 5번으로 갑니다. 폐쇄체제는 행정을 연구하는데 행정을 외부 환경은 고려하지 못하고 행정 내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개방체제는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가 됩니다. 이렇게 행정을 연구하는데 행정 내부만 바라보는 연구는 폐쇄체제고, 행정과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개방체제가 되는 거니까 쉽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가설이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1000명의 지원자를 받아다가 실험을 합니다. 하루에 약을 1회 투여하고 1주가 지났더니 체중이 감소하는데 이 1000명 참가자 중에 한 명은 5kg가 빠지고 한 명은 1kg가 빠지고 다양하게 변할 테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 기법을 활용했더니 1kg이 감소했더라. 이번에는 2번 투여했더니 2kg이 감소했더라. 이번에는 4회 투여했더니 4kg이 감소했더라. 자, 이 다이어트 약과 체중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나와야 합니다. 시간적 선행성이죠. 제가 이 실험에서 원인으로 잡은 약을 먹은 다음에 살이 빠져야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살 빠진 다음에 약 먹으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나올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원인 변수를 한 번, 두 번, 네 번 점점점 증가하는 패턴으로 가져가게 되면 결과도 1, 2, 4 증가하는 패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약을 한 번, 두 번, 네 번 먹이는데 4번 먹일 때는 갑자기 4kg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2kg가 쪄버렸다 하게 되면 인과관계 깨져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원인과 결과의 규칙적인 동일 양상을 보일 것. 동양성, 동일 양상 성격. 마지막으로 제3의 요인이 개입하지 않을 것. 제3의 요인 배제인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약을 먹는 실험하는 동안 약 한 번 먹을 때는 운동을 1시간 하고 약 2번 먹을 때 운동을 2시간 하고 약 4번 먹을 때 운동을 4시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뭐라고 합니까? 에헤이 이 살 빠진 것은 약 때문이 아니라 운동만 해서 빠졌네 라고 말하겠지. 그치? 이런 제3의 변수가 개입하는 걸 막아줘야 원인과 결과 사이의 진정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2020년도에 지방직 구급시험은 이 3가지 조건을 알고 있냐 물어봤었고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3의 요인 배제에 대해서 알고 있냐 또 물어보게 됩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3의 요인 배제가 지방직 구급이고 그때 이 과정에서 이제 변수 개념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정책학 편 가가지고 정책평가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나올 때마다 이제 이론적으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많이 보게 되는데 원인 변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약을 한 번 먹을지, 2번 먹을지, 4번 먹을지는 내가 독립적으로 선택 가능하니까 독립 변수라고. 체중이 1kg 빠지냐, 2kg 빠지냐, 4kg 빠지냐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독립 변수의 투입량이 좌지우지. 독립 변수의 투입량이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결과 변수는 독립 변수에서 좌지우지 당한다 종속 변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독립 변수다 종속 변수라는 말이 나오거든 많이.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역시 단어를 한번 보고 간 겁니다. 그럼 이때 자 폐쇄 체제 관점에서 행정학을 연구하게 되면 폐쇄 체제 관점에서는 행정 그 자체를 분석하는 거니까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방 체제 관점에서는 행정과 환경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환경이 무엇인가 행정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관점은 환경이 뭐가 되지? 독립변수. 행정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종속변수죠. 반대로 행정이 독립변수가 되어서 환경을 좌우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행정이 독립변수, 환경은 종속변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괄호 5번까지 설명을 했는데 괄호 5번에 1번 폐쇄체제, 괄호 5번에 개방체제. 자 각각 설명한 다음에 개방체제 2번에서 환경을 고려했는데 그때 행정이 환경에 대한 종속 변수가 됨을 강조한단 말은 환경이 행정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거고 반면에 3번 행정의
독립 변수성 강조는 행정이 원인 변수니까 행정이 환경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단어들을 미리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건너뛰었던 3번을 가봅니다. 괄호 3번. 121페이지 괄호 3번 결정론은 결정 요인이 있다. 결정 요인이. 그 말은 1번 어떤 현상도 저절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초래한 결정 요인, 즉 원인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도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행 원인, 결정 요인이 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에는 행정을 선행 원인에 대한 종속 변수로 보게 되고 방금 설명했던 3번에 뭐가 있죠? 환경 결정론. 환경이 독립 변수고 행정을 결정지었다. 행정은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당하는 종속 변수. 반면에 그 아래 칸 임의론은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란 말은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거잖아. 환경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는 없겠죠. 행정이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거니까 행정학에선. 그래서 임의론에서 1번 선행원 없이 특정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동그라미 2번 행정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행정의 독립변수성을 강조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두 가지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괄호 6번입니다. 경험적, 규범적, 처방적인데 여기 어렵게 보지 마시고 경험적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동그라미 1번 실증할 수 있는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규범적이라는 건 지금 있냐가 아니라 있어야만 할 것. 존렌입니다. 당위성. 규범적이라는 말은 있어야 할 바람직한 것. 처방은 뭐였지? 동그라미 1번. 처방적은 있을 수 있느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2번. 규범적 척분에 따라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어떤 수단이 달성해낼지 실제 증명하는 실증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 찾으면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네. 처방적, 처방성 문제 해결됩니다. 7번 연역법은 뭐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래서 연역적 척분은 1번 일정한 전제, 가정을 세운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제가 참이니까 전제를 종합한 결론도 참이더라. 기나식 척분은 그런 전제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때 현실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모아서 자료의 규칙성을 요약해서 어떤 잠정적인 확률값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8번, 9번 역사적과 법제도적은 앞으로 배울 겁니다. 지금 볼 필요 없겠고 생략하고 잠깐 쉬었다가 테마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분 뒤에 보겠습니다.